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람입니다. 남정욱님의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해방, 그리고 막지 못했던 분단.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던 날 조선민중은 일제히 환호했다. 고 쓴 책들이 많지만 그것은 그날의 감동을 재현하고 싶은 쓰신 분들의 욕심이고 사실은 조금 다르다. 15일 오전 시내 곳곳에 본일 정오 중대방송 1억 국민 필청 벽보가 나붙었지만 이를 유심히 읽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 방송 때도 마찬가지였다. 라디오 속 천황은 웅얼거리고 있었고 그나마 라디오를 가진 집은 별로 없었다. 감동은 다음 날부터였다. 청년, 학생, 시민들 5천여 명이 희문중학교 운동장에 모였다. 여러분, 조선이 강복을 맞이했소이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여운형의 연설이 있고서야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같은 날 오후 건중 부위원장 안재용의 방송연설이 있었다. 소식이 아니라 현실로 해방을 실감한 것은 이날부터 전국 각 형무소에서 정치범이 석방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대부분 좌익이었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형무소로 되돌아가게 된다. 해방된 조선은 새나라 건설을 꿈꾸지만 상황은 그와 전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한반도, 짜증나게 슬픈. 한반도의 분할 논의는 오래전부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협상 단골 메뉴였다. 힘의 균형이 팽팽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어김없이 조선의 분할이 식탁 위로 올라왔다. 159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 중 명나라에 국서를 보내 조선 분할을 타진했다. 조선 팔도 중 남쪽 사도를 우리에게 준다면 전쟁을 그치겠다. 1894년에는 영국 외무장관 존 김벌리가 청나라와 일본에게 서울을 경계로 조선을 나눠 가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1896년 일본 특사 야마기타 아리토모는 러시아에게 39도선을 경계로 조선을 쪼개자고 제의했다. 1903년에는 주일러시아 공사 로마노비치 로젠이 일본의 한반도 분할을 요청했다. 정말 짜증난다. 우리는 완전히 밥이었다. 홍어 생식기에 같이 해도 미달하여 그것의 10배는 만만한 게 조선이었고 그 불쌍한 땅은 당시 주변국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 깍두기 같은 존재였다. 하긴 피 터지게 싸우느니 그 편이 외교적으로 아름답긴 했을 것이다. 그게 현실이 된 것이 48년 분단이다. 분단과 관련된 48년 이전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43년 무렵 연합국 측은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종전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연합국 대표들이 모인 것이 43년 카이로 회담이다. 여기서 한반도 문제가 처음 논의된다. 결론은 전쟁이 끝난 다음 조선을 바로 독립시키지 않는다. 대신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였다. 다른 사안도 많은데 오래 다루지도 않았을 것이다. 뭐 영양가 있는 나라라고. 44년 얄타 회담에서도 조선 문제가 나왔지만 결론은 예전 의결안 그대로 통과. 아, 조금 논의가 발전된 내용도 있다. 신탁 통치 기간이다. 루즈벨트는 한 20년, 30년 어때? 라고 말했고 스탈린은 좀 길지 않아? 대꾸했다. 루즈벨트 발언의 20년, 30년은 나름의 계산 결과가 아니라
무관심이 그 본질이다. 어쩌면 한 100년 어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회담 말미에 루즈벨트는 일본이 극성스럽게 버티니 독일이 항복해서 여유가 생기면 대일본전에 참전해달라고 요청한다. 스탈린은 독일이 항복하면 2달 후에 참전하겠다고 약속한다. 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다. 그 사이 미국의 사정에 변화가 생겼다. 원자폭탄 실험에서 성공을 한 것이다. 굳이 대일전에 소련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한 거 없었던 일로 해야 돼. 하기는 좀 그랬겠지만.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리들보이가 떨어진다. 다음 투하 계획은 8월 9일이었다. 스탈린은 다급해졌다. 8월 9일에 2차 폭탄이 떨어지고 바로 일본이 항복해버리면 자기들이 주장할 몫이 줄어들 게 뻔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이미 항복을 준비 중인 일본에 서둘러 선전포고를 한다. 8월 8일의 일이다. 말은 이랬을 것이다. 약속대로 독일 항복 후 2달 후 참전했음.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펜맨이 떨어지는 동안 소련군은 외몽고, 만주, 한반도 동북단, 남부 사할린, 쿠릴 열도 등에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다. 일본은 8월 10일 전격 항복한다. 초조해진 것은 미국이다. 소련의 진격이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것이다.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으로 점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은 8월 11일 일방명령 1호를 공포하고 소련, 영국, 중국 등에 통보한다. 정확히는 미국이 아니라 연합국 사령관의 명령이 일본군 대본령을 통해 자국 군대에 하달됐다. 일반명령 1호의 내용은 38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그러니까 38선의 이북이 항복을 소련이 받고 그 밑으로는 미군이 일본으로부터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표를 통보해놓고 미국은 속을 태웠다. 스탈린이 웃기시네, 싫어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다. 뭘 그리 바쁘게 오나. 일단 내가 항복은 다 받아놓을게 하면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스탈린이 미국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대신 일본 홋카이도 북부 지역을 소련이 점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단다. 미국은 거부한다. 겨우 며칠 전쟁을 해놓고 점령군 행세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강공을 편다. 스탈린은 더 이상 우기지 않는다.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6일 동안 일주일도 채 못 되는 사이에 절묘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분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차적으로 미국이다. 그럼 미국은 악의에 넘쳐 한반도의 분단을 획책했는가? 바보가 아니라면 다 안다. 분단은 전쟁 말미에 벌어진 냉혹한 국제정치에 피할 수 없는 산물이었다.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공범이다. 다음은 분단을 제안했더라도 이를 협상으로 되돌리려 했으니까 이를 깬 나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소련의 공동 책임이다. 오해를 피해가기 위해 몇 가지만 덧붙이자. 남쪽의 미군이 북쪽의 소련이 진주했다고 해서 바로 그게 분단으로 이어진 건 아니다. 분단은 양쪽에서 각각 정부를 세우면서 구체화된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원흉으로 꼽는 사람이 많다. 뭐냐면 이승만이 각지를 순회하는 도중
1946년 6월 3일에 전북 정읍에서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말한다. 그럼 북쪽의 소련과 김일성은 놀고 있었을까?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는 미, 소, 영중, 사국이 최대 5년간 한반도 신탁 통치를 하여 이를 위해 미소 양국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놓고 1946년 2월 소련군과 북조선 공산당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북조선의 인민, 사회단체, 국가기관이 실행할 임시법령을 제정하고 발표할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토지개혁까지 강행했다. 무상몰수를 했으니 사실상의 정부라는 반증이다. 게다가 북쪽은 중국 국동, 내전의 후방, 병참 기지까지 역할까지 맡고 있었다. 이승만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하는 동안 이미 북쪽에서는 차근차근 정권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분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실은 이 질문을 공론화시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동네 깡패들에게 얻어터지고 들어와서 누구에게는 어디를 맞았고 또 누구에게는 저기를 터졌고 자랑하는 식이다. 이런 인간을 등신이라고 부른다. 책임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못나서 허리가 잘린 것이다. 이 못난 짓에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한마음으로 노력하지 않은 분열까지 포함된다. 미국이 주범이니 소련이 주범이니 둘이 공범이니 다 쓸데없는 말이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국익에 충실했을 뿐이다. 개인은 대체로 이기적이고 가끔 이타적이다. 그런데 집단이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개인의 이타심에 견줄 수 있는 집단의 이타심은 찾기 어렵다. 더구나 문제가 국제 차원이 되면 집단은 오로지 순정, 이기파가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